네, 안녕하세요. 낙태죄 폐지 이후에 세계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저는 광주 여성민우회 활동가 미리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합니다. 이날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판결이 있고 나서 어떤 이들은 환호하면서 웃었고 어떤 이들은 엄청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날 판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7대2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날 판단의 근거로 현행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낙태죄를 폐지했을 경우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염려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1953년 태어나 66년간 여성들의 몸을 통제하고 죄인으로 만들어왔던 낙태죄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드린 두 개의 풍경처럼 낙태와 관련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어쩌면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사회에 놓여있는 이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과 낙태죄 폐지 이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낙태라는 용어와 임신 중지, 임신 중단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할 건데요. 낙태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태아를 떨어뜨려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낙태라는 말은 이미 여성을 살인자로 전제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들은 자신의 몸의 임신과 출산의 결정을 본인이 한다라는 의미로 임신 중단, 임신 중지를 권리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낙태 그리고 임신 중지, 중단이라는 말을 함께 혼용해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지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한국 사회에서 낙태라는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을까요? 2016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령을 발표하는데요.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사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낙태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자마자 산부인과 의사회는 낙태를 지금까지 현행에서 하고 있던 임신 중절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이에 많은 여성들이 공분을 하죠.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싸움에 여성들의 몸을 볼모로 삼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보고 있던 여성들은 드디어 검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시작합니다. 바로 한국판 검은 시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폴란드에서 많은 여성들이 검은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고 아일랜드에서는 낙태와 관련된 국민투표를 진행하며 낙태가 폐지되는 세계적인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돌아보시면 2016년 강남역 여성 혐오살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많은 여성들이 나는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폭력 경험을 SNS 공간에 이야기하면서 여성운동의 주체로 여성들이 성장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세계적 흐름과 여성들의 성장과 함께 검은 시위도 활발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나의 자궁은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런 구호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낙태가 죄야? 라고 묻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공공연하게 낙태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혹시 30만 원 있어? 라는 질문을 들은 여성들이라면 아마 이것이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낙태라는 것은 여성들에게 특별한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보통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런 시위들이 등장하니 우리 사회는 되게 많은 놀라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명백백히 한국 사회에서 낙태는 불법이었습니다. 성폭력이나 인척 간의 임신, 혹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태어날 경우, 혹은 산모의 건강을 해치는 상황, 이렇게 5가지 이유만을 낙태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고법상으로 금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법을 어겼을 경우 혹시 누가 처벌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여성과 의사입니다. 임신은 여성 혼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질문과 함께 낙태죄를 계속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죄는 실제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국가의 인구 조절,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마 이 구호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960년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는 한국 사회는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아마 많은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고 하면 실제로 시골에 정관 수술을 해주는 버스가 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소파 수술이라는 불법 시술이 매우 횡행했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과 함께 물리적 기기인 초음파가 도입되던 1980년대에는 한 해 2만 명의 여아들이 살해되는 낙태 시술이 시행되었다라는 뉴스 기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서 국가는 저출산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출산율 저하가 미래의 노동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국가의 위험한 신호를 국가는 이제 낙태죄 강력한 시행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결성되면서 공격적인 낙태 근절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임신 중단 시술을 하는 병원을 고발하고 그를 시술한 의사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당시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낙태 시술을 받으러 가는 원정 낙태를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뿐일까요? 2016년 2월 가임기 여성 숫자가 표시된 대한민국 출산 지도가 국가의 정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구의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그 동네의 이름을 클릭을 하면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나오는 출산 지도였죠. 거기에 저는 실제 한 인간이 아니라 자궁으로 존재했습니다. 실제 여성의 자궁은 여성 자신의 것이었을까요? 실제로 국가는 여성들의 몸을 낙태죄로 계속 이런 식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낙태죄의 두 번째 문제는 여성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매년 4천만 명 이상의 임신한 여성들 절반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를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 이후의 사망률은 매년 7만 5천 명의 여성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형법에 의한 낙태 범죄와는 생명경시 풍조를 차단하거나 낙태 근절을 가져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또한 낙태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이 불가능하고 낙태 관련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울 경우 실제로 이에 대한 피해는 청소년기 여성이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그리고 장애인 여성, 이렇게 사회적으로 열악한 여성들에게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낙태 범죄와와 사회적 낙인은 여성들에게 실제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
태아를 살해했다라는 낙인감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낙태죄의 세 번째 문제점은 실제로 낙태라는 경험이 상대방 남성이 이를 근거로 데이트 폭력이나 실제로 폭력의 이유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2018년 방영된 주말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서는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어려워하는 아내가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하자 남편이 이를 고소하겠다라는 협박하는 장면이 나와서 많은 여성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실제로 2007년 5월 의정부 지법에서는 여자친구가 낙태 시술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여자친구와 의사를 고발해 500만 원의 금액을 뜯어냈던 남자친구에 대한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낙태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며 실제로 낙태죄가 여성을 억압해오는 기제로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낙태죄가 버젓이 66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낙태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것을 대립된 구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서 낙태는 두 가치가 서로 대립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태아는 모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모체와 태아는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대립될 수 있는 단계에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 태아를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확정된 견해 또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의학적으로 수정 후 8주 이내는 배아라 하여 태아 이전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임신의 순간부터 생명체로서 존중은 하지만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학적 견해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태아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생명이다, 인간이다라고 전제한다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난임 과정에서 실제로 모체의 자궁에 많은 양의 수정란을 착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쌍생 이상의 수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정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낙태 시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수정된 착상란은 인간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러한 모순들이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고 해서 갑자기 낙태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낙태율은 단순히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변수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김승석 고려대 교수는 자신의 책 아픔이 길이 되려면 이라는 책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한 루마니아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1966년부터 1989년까지 23년 동안 강력한 낙태 금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늘었을까요? 실제로 3, 4년 동안 아주 반짝 출산율이 증가하긴 합니다. 하지만 3, 4년 이후에는 똑같은 출산율을 그 이전과 똑같은 출산율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역효과는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고아원에 아이들을 버렸고 유아 사망률도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특히 모성 사망비, 그러니까 임신 중 혹은 출산 중 사망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낙태 금지법 시행 전보다 7배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몰래 불법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여성들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반면 임신 24주 이전까지는 낙태가 전면 허용되는 네덜란드는 낙태율이 인구 1000명당 9.7명으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법적으로 사회경제적 이유의 낙태까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낙태를 결정하기 전에 의사 2인과 사회복지사와 사전에 상담을 진행하고 4일부터 7일간의 충분한 숙려 기간을 거친다. 그리고 낙태를 받지 않을 경우 제공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그것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낙태를 허용하더라도 여성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 적절히 개입하면 낙태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성은 성행위를 즐길 뿐 책임지지 않는 존재. 이게 어떤 말일까요? 지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 중에 국가를 대리한 법무부가 낸 변론 의견서 중에 있었던 구절입니다. 이 말의 배경에는 왜 여성들이 낙태를 하게 되는지, 사회적 낙태는 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전제와 구체적인 여성들의 현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여성도 낙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수술 자체가 여성에게 가해지는 정서적 영향력까지 생각한다면 어떤 여성도 낙태를 쉽사리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사회는 여성에게 성행위를 즐길 뿐 책임을 지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사회는 여성들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또한 낙태는 마치 대부분의 비혼 여성들이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체 낙태율에서 기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제대로 피임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기혼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 대부분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1억이 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성이 임신 출산 후에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조건, 노동 조건은 형성되어 있을까요? 실제로 여성들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실제로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는 낙태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내밀하게 들어가 본다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이미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강요된 결정이고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 제가 비혼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장애아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여아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인 토대를 말하기 앞서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시책은 결국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한다는 것은 단지 임신 상태를 중단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의 삶을 선택하는 기본적 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는 어쩌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낙태를 제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낙태에 관한 정보를 가치 중립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육에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처럼 각 학교, 지자체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클리닉을 설치해서 건강검진, 자궁경부암 검사, 백신 접종, 성적 질환 검사 등을 비롯해 피임, 성관계 등에 관한 성교육도 철저히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선택해서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낙태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적용된다면 실은 이것은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단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를 새롭게 재설계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도 낙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 언니를 통해서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께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날의 공기, 그날의 느낌이 어떠했는지. 엄마는 그날의 경험과 그날의 공기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낙태했던 그 아이에게 되게 미안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아빠와도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 한평생 어머니는 그날의 경험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고 있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엄마는 아마도 한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엄마만의 경험이었을까요? 제 곁에 함께 살고 있는 저희 친구들, 그리고 저희 언니들,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이 어린 여성들이 아마도 이런 경험들을 다 공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젊었던 엄마의 경험을 들으면서 실은 제 주변의 많은 여성들의 얼굴이 구체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젊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낙태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 제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몇 주까지를 허용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더 많은 여성들의 경험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손을 잡고 우리 사회가 잘못했다라고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회를 머리 맞대고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법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